너무 많이 빠져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얘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좀 버텨준다. 이러면 이제 플러스 수익률이 나거나 아니면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금 정도는 지킬 수 있는. 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안상혁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팀장님은 또 저희 방송에 자주 또 출연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은 또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현재 상황이 그다지가 아니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폭락을 했죠. 촬영일 현재로서는 지금 24일이고 오늘은 증시가 좀 크게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 참 처참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곳에 좀 그나마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알아볼 텐데요. 제가 약간 좀 의아한 거는 또 오늘 가지고 오신 상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기술주 플러스 약간 채권에 투자하는 그런 상품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차트를 최근에 보시면은 채권 가격도 상당히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고, 기술주들은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품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사실 틀린 게 아니고 사실 맞죠. 네. 맞는 거고. 그래서 네. 그 중에서도 사실 최근에 물가 너무 많이 오르고 물가 오르면서 결국에 이제 이거 어떻게든 이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가 관심이 있고 잡을 겁니다라는 시그널 중에 하나가 이제 금리 인상이 그런 시그널 주는 수단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대부분의 자산들이 사실 많이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타격을 많이 받은 자산들 군 중에 하나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기술주하고 채권인데,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어떤 요 ETF가 사실 시황과는 조금 동떨어진 상품이다는 이제 이거는 팩트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게 저희가 이제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곧 상장을 했거나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아마 상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이제 왜 굳이 이런 시점에 상장을 하게 됐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요새는 워낙에 투자자분들도 늘어나시면서 이제 또 되게 정보 습득도 빨라지시고 이제 되게 아시는 것도 많아지시고 해서 요새는 이제 오히려 이제 역으로 이런 ETF 좀 내줘라 라고 제안들이 사실 여기저기서 저희 지점에서 직접 상담하시는 이제 직원분들이 요새 투자자분들이 이런 거 많이 찾으시는데 이런 거 좀 내주세요. 아니면 이제 저희 고객센터나 고객 지원팀이나 이런 쪽에도 전화하셔가지고 왜 타이거는 이런 걸 안 내냐. 이런 문의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개별적으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제 글 같은 걸로 이런 ETF 좀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어쨌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염탐? 눈치를 본다고 해야 되나요? 네네. 보기는 계속 여러는 어쨌든 보기는 보거든요. 이제 요 ETF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제 물론 이제 빠지기 전에 조금 나왔던 여론이시긴 했지만은 이런 ETF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요청들이 조금 계속 들어오고, 저희 생각에도 이왕에 포트폴리오를 또 구성하는 이제 차원에서라도 이게 당장에 시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이런 상품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나중에 내가 나만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또 짜시는 분들이 요새 점점 또 늘어나고 계시니까, 그거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이제 채권 혼합형 ETF니까 주식 한 30%, 주식형 ETF 30% 담고 채권형 ETF 70% 담아서 구성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나는 이렇게 귀찮게 안 하고 싶고 그냥 하나로 통으로 하고 통으로 팔았다가 리밸런싱을 통으로 팔고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또 계시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시황에는 어떻게 보면 좀 안 맞지만 요 채권 혼합형 ETF만의 장점도 또 있는 게, 어쨌든 이런 좀 상반되는 요 주식과 채권이랑 좀 상반된 자산이 좀 섞였을 때 이런 좀 하락장에서 좀 방어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보통은 있잖아요. 최근엔 조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지금 이런 식으로 시장이 좀 많이 안 좋을 때는 채권이 좀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금리 인상 때문에 방어를 좀 못 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이게 계속 그랬냐 그러면은 사실 꼭 그렇진 않았던 게, 과거에 이렇게 2007년도부터 2009년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금융위기 시기 때 포트폴리오를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나스닥 100하고 국내 국채하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 100을 이제 어쨌든 달러로 투자하니까
달러에 투자하는 효과까지 같이 가져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방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ETF가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 내가 이제 나중에 좀 활용하는데 편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세 번째는 사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것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이유 중에 또 하나였어요. 이제 이거를 어디서 활용들을 많이 하실까? 이제 아무래도 보통의 채권 혼합형 ETF들 아니면 펀드들도 다 안전자산, 내가 상대적으로 좀 위험을 회피하고 싶을 때 투자들을 많이 하신다라고 생각을,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이게 꼭 지금 상장할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그때는 시장 자체가 좋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장 좋을 때 굳이 뭐 우리가 이런 상품을 지금 당장에 낼 필요는 없지 않을까? 왜 이걸 사람들이 찾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이걸 퇴직연금에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찾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찾을까를 이제 제가 조금 이따 다시 퇴직연금 설명을 드리면서 할 텐데, 거기서 굉장히 많은 요청이 생각보다 들어왔었습니다. 직원들도 내가 이제 고객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을 좀 해주려고 하는데, 이왕 이게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또 많이들 요청을 주시고, 투자자 개인분들도 내 퇴직연금 내가 알아서 굴리고 있는데 좀 내달라.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뒤에서 왜 그랬었는지 조금 더 말씀을 자세히 드리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위험 회피형이셨다기보다는 더 위험을 더 선호하셔서 채권 혼합형을 내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셔서, 그래서 뭐 이제 시황에는 안 맞지만 이런 ETF를 오늘도 뭐 이런 게 곧 나옵니다라고 설명도 드리는 겸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뭐 시황이 안 맞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차트를 보니까 사실 지금 상황이 뭐 약간 글로벌 금융 위기까지 올 수 있다. 약간 좀 뭐 약간 과대 그렇게 좀 뭐 언론에서 부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상당히 안 좋잖아요, 시장이. 근데 지금 현재 시장보다 더 안 좋았던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이 사실상 나스닥 100, 국채, 달러 이 세 가지가 짬뽕된 것이 합쳐진 것이 오늘 소개해 주시는 상품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세 개의 그래프를 보니까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에 거의 뭐 방어를 잘했을 것 같은데요, 딱 보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어쨌든 그때 당시 이런 ETF가 없었으니까 뭐 시뮬레이션 정도밖에 돌려볼 수가 없겠지만은, 그냥 그래프만 보셔도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더 마음이 많이 고생을 많이 하셨을 분들도 계시고, 이제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미국 주식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미국 주식에 큰 관심은 없었으니까 내 관심은 여기가 아니었으니까 상관이 없다라고 하실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이 아직 요 단계는 이런 단계까지 왔다고 보기엔 사실 힘든.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니다고 해도. 아닌데, 어쨌든 계속 뭐 이게 과장일 수도 있겠지만은 뭐 올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또 얘기가 나오니까, 뭐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물론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믿음 아닌 믿음을 좀 갖고 있지만, 바라야죠, 그렇게 안 되게.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어쨌든 이런 상품을 선제적으로 좀 갖고 있었다면, 내가 이제 이거를 뭐 제 자산의 전액을 여기다 투자한다 이런 거기보다는 어쨌든 배분을 일정 부분 이런 자산을 좀 해놓으면, 그렇게 하락 시장에 했을 때 뭐 좀 기분이 안 좋은, 너무 많이 빠져서 기분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얘는 그래도 좀 견조하게 좀 버텨준다 이러면 이제 나중에라도 이제 다시 반전했을 때 얘 빨리 매도해가지고 지금 반전하기 시작하는 쪽에 재투자를 할 때 훨씬 더 편하게 이제 재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진짜 보면은 이게 지금 달러랑 달러 오른 거랑 나스닥 빠진 거랑 거의 비슷하고, 근데 국채는 올랐어요, 보니까. 그러면은 약간 플러스 수익률이 났을 수도 있겠네요. 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조금 플러스, 뭐 구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은, 플러스 수익률이 나거나 아니면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금 정도는 지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이제 이거 뭐 과거 데이터니까 최근에도 그렇다라고 말씀을 뭐 확실히 이렇게 드리기는 조금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이런 자산 방어적인 좀 성격을 가진 ETF가 하나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으면 상대적으로 좀 마음이, 지금 같은 시기에서 마음이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겠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 역발상이라고 전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차트를 보니까 이게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나의 포트폴리오를 안전하게 방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품이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용어가 상당히 좀 길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채권 혼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용어 풀이도 좀 해주시고, 이 ETF에 대해서 약간 좀 구체적으로 뭐 분배금 뭐 지급 여부라든지 뭐 채권과의 주식과의 비중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풀네임이 너무 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길다고 어떻게든 줄여봅시다를 저희 많은 분들이 주장을 했지만, 이제 이게 규정이 좀 있어서
ETF마다 이름을 무조건 어떤 게 무조건 이름 안에 들어가야 된다가 있어서 플레임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채권 혼합 FN 마지막에 또 하나 붙는구나. 예. 네. 라는 굉장히 긴 이름을 갖고 있어서 오늘 뭐 제가 가끔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이제 언급을 해야 될 때는 나스닥 100 채권 혼합 정도로 계속 아마 언급을 드리게 될 텐데 네네. 예. 플레임 얘기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보시다 끌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채권 혼합형 ETF라고 이제 이름부터 채권 혼합형이니까 기본적으로 채권 혼합형 ETF가 되려면 ETF는 펀드는 되려면 채권이 일단 60% 이상이 편입이 돼야 됩니다. 네. 50% 60% 이상이 편입이 돼야 되는데 저희 이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 30% 그리고 채권을 국내 3에서 10년이니까 중장기 국채라고 일반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는 중장기 국채의 한 70% 정도를 가지고 가고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채권 혼합형 ETF든 펀드들의 특징은 요 3대 7이다 아니면 4대 6이다 이런 식의 비중을 정해놨으면 매일매일 요 비중을 계속 지켜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주식 30% 채권 70%면 뭐 하루에 장이 뭐 이렇게 변동이 좀 크면은 뭐 주식이 32%가 되기도 하고 채권이 그럼 그만큼 비중이 줄어서 뭐 6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3대 7을 고정으로 가지고 지켜야 되니까 그럼 32%면 주식 2% 매도를 장 종료 후에 하고 그리고 채권은 이제 그만큼 매도한 만큼 다시 맞춰가지고 3대 7을 맞추는 네. 그런 과정들을 매일매일 진행을 해요. 이제 너무 그 변화가 미미한 날짜들은 뭐 조금 이제 유도리라는 단어 써드네요. 네. 유동적으로 네. 네, 스킵을 이제 좀 넘어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3대 7 비중을 매일매일 지키기 위해서 리밸런싱을 좀 더 많이 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주식 자산이 비중이 30%여도 변동이 좀 크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고 지키는 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요 행위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수수료라는 게 붙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는 보통 펀드나 ETF나 이제 법인이니까 조금 더 싸긴 합니다. 저희가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긴 한데 이게 뭐 OBP, 1BP 이래도 이제 이게 뭐 1년에 한 뭐 200일 정도를 그렇게 계속 한다. 그럼 벌써 200BP니까 2%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과에는 어쨌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 ETF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이거 나스닥 100 채권 혼합 ETF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대 7, 30%, 70%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대신에 이제 요 주식 30% 비중이 35%를 초과를 하거나 아니면 25% 미만으로 가지 않는 이상 그냥 일단은 그대로 가져가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매매를 좀 적게 해서 일단 그런 수수료 부분을 조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확실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우상향을 계속할 때, 지속해서 우상향을 할 때 매매를 자주 하는 것보다 한 번에 우상향 좀 특히나 뭐 나스닥 100 같이 이런 기술주, 특히 조금 변동성이 큰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또 우상향할 때 계속 쭉쭉쭉 우상향하는 모습들을 뭐 최근 몇 년간 보여왔으니까 그렇게 뭐 35%가 됐을 때 리밸런싱을 한 번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천천히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기적으로 그 35% 캡에 왔을 때 리밸런싱 하면 좀 더 이제 수익률이 개선이 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냥 기존에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교체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채권 혼합형 ETF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일반적인 채권 혼합형 ETF랑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리밸런싱 한다. 네. 이게 사실 한번 추세가 형성되면 쭉 가려고 하는 그쵸.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약간 좀 리밸런싱 그런 범위를 좀 넓혀서 그렇게 좀 유연하게 조절한다.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나스닥 100은 안 나오는데 이제 보통 채권은 이제 배당금, 분배금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쵸, 맞아요. 수익이 계속 나오는데 네. 요 이름에 잠깐 기억을 잠깐 되돌려 보시면 100 나스닥 100 TR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이게 토탈 리턴의 약자인데 이 배당금을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배당금을 재투자한다 할 때 TR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따로 드리진 않고 대신에 이제 그 나온 배당금을 전부 다 재투자를 하는 그런 형태의 ETF다. 그래서 오늘도 운영력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고 왔습니다. 이거 진짜 TR이긴 한데 영원히 재투자하고 배당금 안 줄 거냐. 그래서 뭐 요청이 있으면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방송 나가도 되나요? 뭐 이러긴 했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TR ETF들이 배당금 재투자를 이제 뭐 목적으로 해서 만드는 ETF들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장단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제 장점은
재투자를 계속 꾸준히 바로바로 하니까 그만큼 수익이 날 때 이제 꾸준히 쌓이는 그런 네. 부분들이 있고요. 단점은 이제 어쨌든 나한테 배당금이 안 들어오니까 조금 이제 기분이 나빠지는 그쵸.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런 채권화평 ETF는 상대적으로 어쨌든 장기로 가져가시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쁘진 않다. 특히나 또 이제 나스닥 100이라는 어떻게 보면 꾸준히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거는 그렇게 뭐 소액이라도 그런 배당금을 꾸준히 재투자를 했을 때 더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리밸런싱 같은 경우에도 조금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리밸런싱은 방금 말씀드렸던 25% 이하나 30%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은 리밸런싱을 일단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이 지수가 두 개지 않습니까? 나스닥 100 지수가 30%가 들어가는 거고 이 중장기 국채 지수가 한 70% 들어가는 거니까 이 지수들이 리밸런싱을 또 하잖아요. 나스닥 100 지수도 구성 종목이 연에 4회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요 연 4회 정기 변경할 때 이 ETF도 같이 만약에 종목 변경이나 비중 변경이 있으면 같이 바뀌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35% 초과, 25% 미만으로 갔을 네네. 때는 리밸런싱이 요 연 4회 요 지수 그 안에 지수들 리밸런싱 외에도 그때는 리밸런싱을 한다. 대신에 이제 리밸런싱이 이제 비중 리밸런싱이지 이제 종목을 뭔가 편입 편출하는 리밸런싱은 아니다. 그래서 약간 차이가 있죠. 리밸런싱이긴 한데 똑같이 표현은 네. 차이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도 대략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 채권 혼합 ETF의 약간 장점?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이게 일단은 한해지가 안 돼 있는 게 이 장점으로 다가올 때도 있고 단점으로 다가올 때도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1,300원이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지금 시점에 환해지 안 돼 있는 자산이 들어가기 조금 겁이 난다. 제 개인적으로 사실 너무 워낙 환율 레벨이 높으니까 지금 시점에 굳이 여기를 들어가서 환해지가 안 돼 있는 걸로 들어갔을 때는 당연히 조금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시계를 전으로 돌려보시면 저희 환율은 1,100원이고 나스닥은 한참 높았을 때 맞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똑같은 나스닥 100 ETF 환해지 된 거랑 안 돼 있는 거랑 한 그때랑 지금이랑 해서 수익률 비교를 해보시면 환해지가 안 되어 있는 상품들이 훨씬 더 방어를 잘했어요. 왜냐면 그렇죠. 당연히 이제 지수는 똑같이 빠졌지만 하나는 이제 환율로 방어를 좀 수익률 방어를 상대적으로 한 거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환율엔 영향을 안 받고 순수하게 지수 하락분에만 영향을 받으니까 더 많이 하락을 한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어떤 시점에서는 단점이 되는데 특히나 그런 시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뭐 환율 레벨은 일정 수준 뭐 정상적인 레벨 뭐 이제 낮은 레벨인데 지수 자체는 높을 때는 이렇게 환율로 인한 이 수익률 방어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환치가 안 돼 있다는 게 꼭 단점만은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특정 시점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가 있고 네. 뭐 이게 일반적인 다른 통화면은 사실 환해지가 되어 있는 거를 대부분 더 선호들을 많이 하시고 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고민해야 될 아니면 이제 고민해야 될 거리가 하나가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환율이라는 그런 거리가 하나 줄어들긴 한데 또 이게 달러 환율이니까 원달러니까 특히나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이 더 어려워졌을 때 원달러 환율이 이제 달러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가는 게 보통 자연스러운 흐름 최근처럼 네.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방어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리밸런싱을 기존의 채권 화평들은 좀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지금은 저희 이런 방식을 쓰게 되면 상대적으로 리밸런싱이 덜하게 되면 이게 뭐 수익률에 거대한 영향을 끼치느냐? 아니 뭐 하루에 뭐 리밸런싱 해서 비용 나가봐야 뭐 5bp, 1bp 이 정도면은 아니 뭐 내 물방울 하나 정도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이런 어떻게 보면은 채권 혼합형이니까 상대적으로 연간 수익률 기대하시는 수익률이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 보통의 채권형 ETF든 채권 혼합형 ETF든 크진 않은데 오히려 이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 조그만 그런 디테일의 차이에서도 이 수익률 차이가 결국에 어쩔 수 없이 나는 특히나 이걸 내가 뭐 1, 2년 투자하고 끝내겠다가 아니고 내가 장기로 계속 뭐 5년, 10년씩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특히나 그런 조그만한 부분들이 계속 영향을 이제 미치는 경우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리밸런싱을 지금 좀 최소화한 방법 자체가 이런 좀 장기로 가져갈 수 있는 상품에는 좀 적합하지 않나. 그것도 장점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해지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네. 생각이긴 한데 어차피 저도 이제 좀 축약을 해서 네. 나스닥 100 채권 혼합을 투자하는 것 자체가 막 기대 수익률을 막 엄청나게 높게 가져가거나 뭐 변동성을 크게 가지고 뭐 정말 최적의 상황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내는 그런 컨셉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내가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하락장에서도 잘 버티고 오히려 이제 이 달러 가치 상승으로 잘 방어가 가능한 환해지가 안 돼 있는 게 장점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네요. 저 이제 뭐 이게 국면별로 달라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았고 이게 또 환해지를 하면은 이게 환해지가 또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렇죠. 해지 비용 어쨌든 들죠. 해지 비용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어디에 표기가 사실 되어 있진 않고 그래서 이걸 왜 표기를 안 할까라고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운용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이 환해지 비용이 과연 얼마가 들까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운용력이 저를 굉장히 이제 안쓰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이게 국면마다 하도 달라가지고 그 뭐 정률로 뭐 얼마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환전할 때처럼 뭐 환전하면 5원씩 떼가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국면별로 달라서 뭐 이게 뭐 어떻게 얼마 떼간다라고 얘기를 해주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듣고 나니까 그러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사실 비교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환해지 안 한 거랑 한 거랑 뭐 비용면으로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되나라고 뭐 얘기를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좀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환율 레벨이 어디냐에 따라서 뭐 또 환율 변동성이 크면은 당연히 이제 변동성이 큰 시점에서 저 해지할게요라고 이제 정해서 비용을 지불하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환해지를 해주는 상대방이 저한테 조금 더 많이 받겠죠 평소보다는 그런 또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확하게 비교는 어렵지만은 어차피 비용을 이걸로 내나 저걸로 해서 내가 조금 더 환율에 대해서 좀 노출이 되나 뭐 큰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다른 화폐면은 조금 고민을 환해지가 차라리 낫겠다라고 고민을 할 텐데 $1라는 어떻게 보면 좀 뭐 관심들이 제일 많고 좀 흐름을 이제 또 올해들 많이 보셨으니까 흐름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1 환율에는 그냥 오픈해 놓으시는 게 개인적으로는 낫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는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사실 달러로 투자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그냥 환 노출형이 더 낫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 상품 과연 어떤 투자자가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네네. 일단은 이제 이것도 두 부류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가지 분류를 해보자면 첫 번째는 나는 이제 안정지향적인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너무 또 채권으로 이제 요새야 금리가 좀 올라서 이제 드디어 좀 오히려 채권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조금 더 기분이 좋은 상황이 조금 돼가고 있죠. 왜냐면 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일단 채권 가격이 좀 빠지고 대신에 이제 어쨌든 채권을 투자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 수익이 조금은 늘어나는 거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그래도 여전히 이게 채권 금리 그렇게 해봐야 채권 투자해봐야 뭐 가격 상승분 좀 애매하고 뭐 금리 받아봐야 얼마나 받고 그러면 주식을 조금만 넣고 싶은데 근데 또 이제 주식을 또 뭘 또 사야 되고 이런 거 고민하기가 싫다. 그냥 기술주 하고 싶고 뭐 미국 기술주 뭐 나스닥 정도면 그래도 뭐 기술주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유명한 애들 모여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안정지향적이긴 하신데 조금 더 리스크를 챙겨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적합한 투자자분들 중에 하나이신 것 같고 두 번째가 사실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의외의 분들이 이걸 요청 많이 하셨다 부분인데 이미 위험 성향이 굉장히 강하신 위험 선호도가 굉장히 강하신 분들 네, 자산의 대부분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걸로 많이 투자를 경험 많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일반 위탁 계좌 주식 계좌에서는 어떤 상품의 구분 없이 100% 다 내가 알아서 원하는 상품, ETF든 주식이든 원하는 대로 다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30% 정도를 안정자산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채권형 펀드, 뭐 채권형 ETF, 뭐 예금 아니면 이제 이런 채권 혼합형 ETF만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전체 자산의 30% 정도는 이제 무조건 이제 사실 위험 자산 비중이 최대 70%까지로 제한이 되어 있어서 나머지 30%는 그런 방금 말씀드렸던 네 가지 뭐 유형의 어떻게 보면 안정 자산이라고 흔히 이제 통칭이 되는 그런 자산들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난 이미 위험 성향 선호도가 거의 뭐 100%인데 어찌 감히 내가 이제 나머지 30%를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이런 건 내가 하기가 싫다. 어떻게든 최대한 그 주식 비중을 더 많이 늘려가지고 주식 비중 노출 많이 시켜서 뭐 궁극적으로 이제 주식 자산이 더 이제 변동성이 크고 대신에 상승폭도 크니까
수익률 늘리고 싶다 네. 하셨을 때 이제 쭉 찾아보니까 이제 지금 국내에 사실 채권 혼합형 ETF들이 몇 개가 없어요. 그 중에서 대부분 이제 국내 주식과 믹스가 된 채권 혼합형 ETF들이 꽤 많고 해외 주식과 믹스된 ETF가 뭐 한두 개 정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왕에 이제 내가 나스닥은 괜찮게 보는데 나스닥이랑 혼합이 된 채권 혼합형 ETF가 없더라. 근데 나는 지금 퇴직연금은 나스닥 비중을 최대한 많이 늘려놔가지고 나스닥 과거 그래프 뭐 보고 나스닥은 계속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고 내가 퇴직이 대충 한 뭐 10년, 20년이 남았는데 10년, 20년 후에 적어도 지금 레벨보단 괜찮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비중을 꽤 위험자산 비중을 꽤 많이 늘려서 가져가시려고 하다 보니까 70%는 뭐 그냥 일반 주식형 ETF든 주식형 펀드든 70% 투자를 하고 나머지 30%도 채권 혼합형 ETF를 투자해서 주식 비중을 최대 거의 맥스 이제 30%의 주식 비중이 이제 30%가 들어가는 거니까 9% 정도가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의 약 80% 정도를 내가 이제 퇴직연금에서는 주식으로 갖고 가겠다. 이런 굉장히 좀 상반되는 한쪽은 안전지향형 상품을 선호하신 분들한테 추천을 좀 드리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위험 선호가 굉장히 강하신데 여기까지도 내가 더 위험을 더 리스크 테이킹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적합한 상품이 또 되는 저도 처음에 듣고 와 이게 이런 분들이 있구나라는 걸 듣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또 이 논리를 듣고 나니까 뭐 이러신 분들이 충분히 있으실 수 있겠구나. 왜냐면 어차피 내가 강한 뭐 이제 뭐 상승에 대한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투자를 어쨌든 장기적으로 갖고 가야 되는 뭐 계좌에서 어쨌든 장기 우상향할 걸로 기대가 되는 뭐 그런 지수든 테마든 이런 거에 이렇게 배분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적합한 상품이 되더라라는 부분들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는 아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연금 계좌를 활용해서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또 이용은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이 연금 상품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가입을 하고 또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 연금 상품의 종류, 그다음에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림을 하나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이게 워낙에 또 뭐 유튜브든 이런 데서도 연금에 대해서 되게 많이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아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활용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신데 아직 뭐 조금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정리를 간단하게만 해드리면 크게 이제 보통 뭐 연금하면 3층 뭐 이렇게 해서 얘기들을 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있고 그 바로 위에 이제 일반적인 회사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퇴직연금이 또 이제 그 다음에 2층에 있고 제일 위에 이제 개인연금,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개인 돈을 넣어서 하는 개인연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국민연금은 어차피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자취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말씀드린 ETF가 투자가 가능한 이제 연금 구성이 이제 개인연금하고 퇴직연금 이렇게가 있는데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 가입하시는 금융사마다 이제 분류가 조금 나뉩니다. 그래서 은행이 금융사 하면 크게 뭐 세 가지가 생각이 나실 텐데 은행이 있고 보험이 있고 증권사가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세 가지마다 그 불리는 이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입을 하신 분들은 뭐 연금 신탁 이렇게 많이들 이제 통칭이 되시고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분들은 연금 보험이 있는데 이게 연금 보험 중에 이제 세제 적격 보험이 있고 비적격 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제 혜택을 못 받는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요 연금 보험이 아니고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연금 보험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에서 가입하시게 되면 뭐 연금 펀드, 연금 저축 계좌, 뭐 연금 계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통칭이 이제 명칭이 약간 이제 조금씩 갈리는데 대충 뭐 대부분 그런 식의 명칭들로 나와 있다. 그래서 ETF를 투자 가능하신 이제 그 계좌 개인연금 계좌는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하시는 게 이제 ETF 투자 가능한 이제 그 연금 계좌고요. 네. 그래서 그게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그거하고 퇴직연금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보통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전히 이제 퇴직금제도이신 회사들도 많으셔서 퇴직금제도로 받으시는 데가 있고 조금 기업 사이즈 기업의 이제 직원 수가 크거나 이러면 무조건 이제 퇴직연금 제도로 무조건 강제라기보다는 무조건 도입을 하게 되어 있어서 이 퇴직연금 제도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DB, DC라고 이제 영어로는 이제 연금이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DB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알아서 내 퇴직연금을 운용을 해가지고 제가 퇴사하거나 퇴직할 때 그 회사에서 운용한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저한테 주는 형태고 DC는 이제 회사에서 돈 납입은 해주는데 납입 받은 돈에 대해서 운용은 제가 이제 근로자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형태를 DC라고 하고요.
DB는 이제 회사에서 운영하니까 이건 회사가 어떻게 운용하냐에 따라 뭐 이제 저희가 상품을 선택할 수 없는 ETF 제 근로자 개인이 하고 싶다 그래도 DB 운용하는 쪽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ETF 투자는 가능한데 사실 이제 ETF가 아무래도 이제 대부분이 조금 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DB에선 사실 ETF를 많이 하시진 않고요. 보통 이제 퇴직연금에서 ETF 하신다는 분들은 이제 DC, 근로자 개인이 이제 이제 조정이 가능한 그런 DC가 있고 IRP라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제 IRP 같은 경우에는 원래 기능은 이제 퇴사를 하시거나 이직을 하셨는데 이거를 이제 퇴직금이니까 뭐 이렇게 바로 다 찾아서 제가 쓸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바로 다 찾았으면 좀 세금이 생각보다 좀 세거든요. 그래서 나는 세금 내기는 좀 싫고 어차피 나 그 다음 회사 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그냥 그대로 세금 안 내고 그냥 좀 모아놓겠다. 어차피 나중에 진짜 내가 퇴직하게 되면 쓰게 모아놓겠다라고 할 수 있는 용도로 요 IRP 계좌로 이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 용도인데 그래서 여전히 그 용도로도 잘 쓰이고요. 근데 이제 이 IRP에 개인 돈을 이제 추가로 납입을 하면은 그만큼 세액공제를 또 해주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강조드릴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이제 여기서 또 이제 ETF를 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세액공제 받으려고 납입한 자금들을 또 적극적으로 운용하시는 분들 꽤 많으셔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이 보통 되고 그 중에서도 이제 ETF를 투자하실 수 있는 계좌, 내가 이제 알아서 좀 선택해서 ETF를 투자하실 수 있는 계좌를 크게 이렇게 주황색으로 제가 좀 칠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상품이 다양하고 복잡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약간 좀 이게 그래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개통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머리에 쏙쏙 잘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다양한 그런 연금 계좌, 상품, 그 다음에 주요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ETF를 투자할 수 있는 연금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보니까 뭐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뭐 선물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되고 또 뭐 합성은 또 투자가 가능한다든지 약간 좀 계좌별로 다른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사실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조금 왔다 갔다 많이들 이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과거엔 좀 많았던 게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ETF에 조금 제한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굳이 고민하실 이유가 없는 게 레버리지와 인버스라는 이름이 붙은 ETF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다.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죠. 이제 레버리지, 인버스 외에는 다 가능하니까 그냥 뭐 이름에 레버리지 아니면 인버스 이런 거 들어간 ETF 말고는 다 가능하니까 그래서 개인연금에서 초반에 이제 이 개인연금에서 ETF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게 사실 불과 몇 년이 안 됐거든요. 한 5년이 됐어요. 4년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더 빠르게 성장은 초반에 더 빠르게 했었고요. ETF를 투자하시는 그 금액의 규모가 빠르게 성장을 했었는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 조금 복잡합니다. 퇴직연금도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레버리지 인버스 ETF 투자가 조금 어렵고 대신에 거기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더 못하는 ETF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자산 평가액이라는 게 이제 40%를 초과하게 되면 그런 ETF들은 투자를 못한다. 뭐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헷갈리시니까 일단 선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ETF들이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다. 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고 선물형 ETF들 뭐 이제 대표적으로 레버리지 인버스도 선물 투자를 하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레버리지 인버스가 안 되고 근데 이제 합성형 ETF들도 수합계약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선물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데 합성형 ETF를 또 되는 ETF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되냐? 그래서 거기 규정에 단서로 이제 합성형 ETF인데 대신에 증권으로 구성된 지수를 추정을 하고 그 지수를 1대1로 그러니까 레버리지 인버스 말고 1대1 1의 배수로 추정하는 거는 오케이 라고 되어 있어서 합성 ETF들 중에서도 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유로스탁스 50 중에 합성형 ETF들 50 지수 추정한 ETF 중에 합성형 ETF들이 또 몇 개가 있고요. 뭐 그런 ETF들이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헷갈리죠 이제.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헷갈려서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저희 ETF 같은 경우에 저희는 이제 매달 그냥 한 번씩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 ETF가 퇴직연금에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얘는 안 됩니다를 아예 리스트를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있고 근데 나는 타이거 말고 다른 ETF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뭐 어떤 뭐 증권사나 이런 데 가시면은 요새는 이제 점점 더 퇴직연금에서 요 ETF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니까 아예 증권사 차원에서 전체 ETF들 중에서
우리 퇴직연금에서는 이런 ETF들은 몇 %까지 투자가 되고요. 얘는 안 되고요. 이렇게 다 리스트를 따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고, 아니면 아예 HTS나 MTS에서 거래하실 때 요건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 증권사들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어서 네. 그래서 규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굳이 모르고 계셔도 된다. 왜냐면 이미 다 표기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네. 그래도 알고 계시면 이제 언젠간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 증권사 홈페이지라든지 네네. 뭐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라든지 방문을 하셔가지고 투자 가능한 그런 ETF 리스트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냥 이제 일단 기본적인 주식형 ETF들은 다 된다라고 그냥 보시면은 되고, 이제 대신에 조금 뭔가 이제 위험성이 좀 가미가 됐거나 레버리지 버스 같이 리스크가 좀 변동성이 크게 가미가 됐거나 일반적인 투자자가 했을 때 조금 머리가 아픈 상품들, 뭐 선물형 ETF, 네. 뭔가 이상하게 섞여 있는 ETF들은 안 된다라고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만 조금 자꾸 이제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얘는 되겠구나, 얘는 안 되겠구나 정도는 충분히 좀 구분이 가능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봐서 그냥 연금 계좌로 위험한 짓 하지 말라. 약간 좀 예, 그런 그쵸. 차원에서 생각하면 그런 될것 같아요. 의도로 그런 의도로 좀 네네. 세팅을 하지 않았나. 이제 처음에 네, 선물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유가라든지 주로 이제 원자재 변동성이 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이 사실 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잡고 가셔도 뭐 그래, 얘는 안 되겠구나 싶은 정도는. 그래서 뭐 안 되겠구나. 또 이제 약간 안 되시 그런 것도 이제 약간 굳이 그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으시면은 그 주문창에 그냥 넣어보시면 안 되는 건 진짜 주문이 아예 안 됩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알고 그냥 이제 약간 그 알쓸신잡 정도가 될까요? 이제 알아두면 쓸모가 언젠간 있을 만한 잡지식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금 계좌하면은 또 세제 혜택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시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나 이게 특히나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넣는 돈은 이제 세제 혜택을 그 투자하시는 거 외에는 받으실 수가 없고요. 이게 연금이 최근에 또 주목을 많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과거에는 사실 이제 세제 혜택,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뭔가 금융상품이든 그런 규정이든 제도든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게 점점 많이 없어지고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저 같은 이제 싱글이나 부양할 가족이 많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점점 더 뭔가 이제 세금을 많이 떼가는 그런 추세가 좀 돼가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세금이 또 규모가 또 커지고 이러면은 어쨌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좀 찾다 보니까 이런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연금 계좌,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많이 활용들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가 개인적으로 매년 납입한 돈의 일정 금액을 세액 공제를 해주고요. 이제 뭐 보통은 그냥 이제 이게 그 급여 구간별로 조금씩 나뉘는데,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총급여가 1.2억 원 초과하거나 종합소득 금액 1억 원을 초과하신 분들은 조금 세제 혜택을 좀 덜 받으시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개인연금에서는 최대 400만 원, 그리고 IRP에서는 합산해가지고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 700만 원 전체를 받으시는 게 아니고 공제율이 오른쪽에 보시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16.5%면 700만 원 하셨을 때 16.5%는 한 115만 원 정도가 되고, 뭐 이제 그 외에 뭐 13.2%면 뭐 92만 원, 72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다 얼마 납입하시느냐에 따라 조금 다르고, 개인연금에 납입하셔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가 400만 원이나 300만 원 좀 정해져 있고요. IRP가 최대 700만 원인데 이걸 처음에 저도 듣고 나서 이걸 이제 배우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냐면, 개인연금 400에 IRP 700 하면 11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에 세액공제 16.5%나 13.2%가 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금액을 어느 정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를 이제 같이 배우니까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 거죠. 당연히 안 맞죠. 이제 당연히 틀리니까 제가 틀렸으니까 안 맞는 건데. 그래서 이 합산 최대 IRP랑 합산입니다. 그 한도가 합산이 돼가지고 개인연금에 400만 원 넣으셨으면은 IRP에서는 300만 원 넣치까지밖에 세액공제 못 받으시고요. 반대로 내가 IRP만 나는 IRP만 신경 쓸래 해서 IRP 이미 700만 원 넣치를 올해 이제 내 개인 돈으로 납입을 하셨으면은 개인연금에 납입하신 돈은 세액공제는 따로 못 받으십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금계좌를 활용하셨을 때 받으실 수 있는 세액공제 부분이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럼 이거 ETF로 굳이 했을 때 뭔가 또 추가적인
그 세제 혜택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이게 사실 더 어떻게 보면 굳이 ETF를 여기서 활용들을 많이 하신 이유가 또 하나가 됐던 게 최근에 이제 또 최근 요 2, 3년간의 트렌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투자도 많이 늘어났고 그렇죠. 기존에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지수 국내 주식형 ETF 위주로 많이 활용하셨다면 다 해외로 많이들 활용이 많이 늘어나시다 보니까 이 해외 주식형 ETF로 활용하실 때 가장 큰 이제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또 과세 세금 부분입니다. 세금 부분이에요. 이제 세금은 또 복잡한데 이제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에 대해서 15.4% 과세가 되고 분배금은 이제 해외 주식형이든 뭐 국내 주식형이든 상관없이 다 15.4%가 과세가 되는데 네. 요걸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개인연금 계좌나 퇴직연금에서 활용하시게 되면 일단 여기서 세금 안 떼갑니다. 이 계좌 안에서 돈이 계속 도는 한 세금을 가져가진 않고요. 이걸 뭐 고급진 단어로 뭐 과세 이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세금을 그때는 이제 과세를 해가지 않고 그 이후에 내가 이제 드디어 퇴직을 하게 돼서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돼서 나이가 차고 이제 기간도 차서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지불을 하거나 아니다 나 연금으로 매월 뭐 얼마씩 받지 않고 한 번에 빨리 가져가야겠다 라고 쓸 때 또 한꺼번에 세금을 떼거나 이렇게 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일단은 연금소득세를 받으셨을 때 특히나 이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게 굉장히 큰데 연금소득세가 이 3.3에서 5.5%라고 제가 잠깐 표기를 해놨는데 이게 왜 무슨 랜덤 함수도 아니고 왜 3.3에서 5.5%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연령대별로 세율이 점점 줍니다. 이제 60세일 때 뭐 5.5%, 뭐 이제 그 이후로 뭐 10년 단위로 이 세율이 점점 더 줄어서요. 제일 높을 때가 제가 제일 뭐 젊었을 때 연금으로 수령했을 때 내야 되는 연금소득세가 5.5%인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 주식형 ETF들 기본적으로 매매 차익이랑 뭐 과표기준가 뭐 비교해가지고 15.4% 낼 때랑 5.5% 낼 때랑 워낙 또 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네. 그리고 또 이제 이 15.4% 내는 것도 문제인데 이게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워낙 시장이 좋아서 매매를 또 잘하시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셨으면은 이거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가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다들 뭐 어렵다 하시더니 버시고 나서 이제 올해 갑자기 세금 내셔야 된다고. 이제 이게 계속 돈을 잘 버셨으면 세금 낼 때도 별로 쉽진 않은데 이게 또 올해같이 갑자기 또 올해 와서 또 장이 좀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마이너스인데 나보고 작년에 번 돈 가지고 세금을 내래 라고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많이 나쁘죠. 네. 실제로 번 건 맞는데 어쨌든 기분이 많이 나쁘고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과세가 다 이연이 되다 보니까 연금계좌에서 활용하실 때는 과세가 이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만약에 내가 이 돈이 갑자기 필요해서 아니면 뭐 내가 뭐 굳이 연금으로 수령하고 싶지 않아서 해지를 하실 때도 연금의 수령 시 기타 소득세 16.5%를 내게 되는데 16.5%라고 하니까 조금 이제 세율은 확실히 크죠. 이제 대신에 이제 세율이 조금 크더라도 내가 이 안에서 운용할 때 동안은 세금으로 원래 가져가는 부분을까지도 내가 이제 추가로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여유가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이런 방금 말씀드렸던 뭐 세제 혜택, 세액공제 받는 혜택 그리고 과세 이연되는 부분들 외에도 뭐 단기나 중기로 어차피 내가 세제 혜택 받을 수 있으니까 받다가 만약에 돈 필요하면 찾아가지 뭐 여러분 돈 필요하면 찾아가지 뭐 이래서 굳이 뭐 이게 내가 노후를 위해서 대비하는 용도 외에도 그냥 뭐 재테크 용도로도 뭐 어쨌든 지금 당장에 세금 안 내고 이 15.4%까지 끝까지 또 활용을 해서 더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도 활용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크게 두 가지 과세이연 그리고 세액공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혜택이다. 사실 규모가 작을 때는 세금 뭐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계속 누적되고 쌓이고 되다 보면은 절세한 것만큼 중요한 게 없잖아요. 생각보다 이제 기분이 나쁩니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 표현을 해도 물론 이제 내가 내야 되는 세금을 내는 거긴 한데 왜 굳이 지금 꼭 그래야 하나? 또 이제 계속 저희가 보통 이제 계산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에 샀다가 12,000원에 파니까 2,000원. 그렇죠. 그럼 곱하기 내가 뭐 1,000주 샀으니까 그걸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제가 이제 매도하고 나서 실제로 제 그 계좌에 꽂히는 돈은 잘못된 거 아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게 또 거기까지도 뭐 저야 이제 이미 이런 세금을 내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 뭐 그러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이제 그 올해 작년에 좀 잘 드셔서 네네.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내시는 분의 증언을 몇 개를 들어봤는데 생각보다 이게 많이 내시더라고요. 특히나 이제 이 금융소득만 가지고 이제 활용하신 분들이야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데 뭐 원래 이제 직장이 있으셨으면 원래 이제 내가 보는 소득세가 또 있고, 그쵸. 아니 뭐 사업하셨으면 또 사업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돈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그 소득 구간에 얘가 건쳐가지고 또 소득세를 내다 보니까 네네. 이게 원래 버시던 돈이 크신 분들은 요거까지 얹히니까 여기서 내야 되는 돈이 엄청 비율 자체가 커지시니까 세율 자체가 커지니까 생각보다 많은 돈을 내시더라고요. 이제 막상 이제 이 다들 전에는 이제 활용 안 하시다가 결국에 이제 그렇게 한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픈 손실이 아니고 이제 세금을 내고 나서는 이런 게 있으니까 계속 활용해야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들 하시고, 그래서 굳이 뭐 내가 뭐 언제 그렇게 많이 벌겠어라고 하셔도 일단 기본적으로 세제 혜택 방금 말씀드렸던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세액공제는 일단 받으시고 거기에 이왕에 뭐 그냥 400만 원 그냥 둘 수도 있지만 뭐 활용하실 때 ETF를 활용하시면 좀 더 좋더라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신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짧게만 드리면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일반 계좌에서 지금 국내 주식형 매매 차익 비과세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네. 뭐 이제 내년도에 원래 뭐 법 바뀐다 하다가 지금 뭐 2년 유예가 돼서 내년 내후년에도 똑같아지는데, 이게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일반 계좌에 하시면 매매 차익 비과세인데 연금 계좌에서 하시면은 국내 주식에서 난 수익에 대해서도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되시면 연금 소득세 내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출하시게 되면 기타 소득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내시기 때문에 뭐 포트폴리오 이제 배분 차원에서 연금 계좌,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에서 국내 주식형 ETF 활용하시는 거는 오케이인데, 이제 나는 뭐 해외 주식형은 난 잘 모르니까 이거 해외 주식형이나 뭐 채권형 ETF는 하기가 싫고 국내 주식형 ETF만 이제 열심히 하시겠다 하시면은 연금 계좌가 조금 이제 상대적으로 크진 않더라도 이제 어쨌든 원래 일반 계좌에서 치면 세금 안 내셔도 되는 부분들 그러게요. 세금을 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국내 주식형 ETF는 어차피 일반 계좌도 보통 다들 같이 갖고 일반 주식 계좌를 같이 갖고 계시니까 국내 주식형 ETF는 일반 위탁 계좌에서 많이 활용들 하시고, 요런 연금 계좌나 이런 세제 뭐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좀 더 많이 활용하시는 게 세액적으로는 가장 극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정리를 딱 드리면 그 정도.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들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 사실 지금 최근에 사실 저도 취향이 많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이 늘어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뭐 의도하든 이제 원하지 않든 원하시든 이제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또 골이 급으면 이제 또 같이 올라올 길이 또 많이 남다 보니까 그래서 포기는 개인적으로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런 또 세제 혜택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어렵고 뭐 이제 복잡하고 그래서 활용도 어렵고 뭐 이런 것까지 내가 공부해야 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꾸준히 또 조금씩 쌓다 보면 결국에 이제 장기적으로 뭐 갔을 때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보니까 뭐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오늘 요 영상 보시고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이거에 대해서만 거의 막 30분, 1시간씩 이렇게 설명해 놓은 영상들도 굉장히 또 많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뭐 책도 있고 하니까 활용 꼭 하셔서 더 수익률을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저희 뭐 채권 혼합형 ETF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봐달라. 이 또 갑자기 장사로 나온 것 같은데 이런 ETF들을 저희가 계속 낼 거고 뭐 또 이제 앞으로도 또 재밌는 ETF 더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 다변화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ETF들 더 많이 출시를 해서 뭐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또 그런 걸로 또 한번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소개해주신 상품 정말 시장이 더 안 좋아진다, 그런 상황에서 버텨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위해서 꼭 들고 가야 될 만한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사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사실 이럴 때만 타이밍을 맞추고 그렇기보다는 정말 연금 계좌에서 정말 또 진득하니 계속 조금씩 사 모으면서 또 이렇게 롱런 하는 것이 어떻게 본다면 나중에 정말 나의 큰 자산을 이루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또 연금계좌 활용하는 법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시장 잘 버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안상현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